자, 다섯 번째로 방송산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드라마를 중심으로 좀 볼 텐데요. 먼저 요즘에 여러분 방송산업의 영향력을 많이 볼 겁니다. 굉장히 방송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우리 일상 속에서 거의 이제 필수품화 됐기 때문에 방송산업에 대한 그 방송 콘텐츠에 대한 중요성은 더 이상 이제 말할 필요가 없겠죠. 방송은 특히나 여러 그 장르들이 있죠. 보도라든가 교양 프로그램, 오락 프로그램, 드라마 같은 여러 장르들이 있고 그 안에 수많은 콘텐츠들이 딸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방송하고 게임 산업이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특히 그 중에서도 갈수록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방송의 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심심할 때 오락 형식으로 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어때요? 이 드라마는 여성들의 휴식처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집에서 일을 하는 가정주부들한테는 드라마야말로 필수품이 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도 아마 그걸 느끼셨을 텐데 예를 들면 현빈이 나왔다 그러면 현빈을 통해서 어찌 보면 현빈하고 살아가는 꿈까지 꿀 정도로 그 드라마의 이 캐릭터들이 요즘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 특히 대리만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그 드라마가 요즘에 들어와서는 우리나라용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계로 나가면서 이게 지금 세계적인 콘텐츠가 되면서부터 그 중요성이 더더욱 이제 커져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먼저 한국 드라마의 그 표본을 먼저 좀 잡아놓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국 드라마의 그 성공 사례로 물론 대장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선덕여왕의 여러 작품이 있겠지만 대장금이 가장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03년에 그 김영현 작가가 쓰고 그 다음에 이병헌 PD가 연출을 했었는데요. 일단 대장금은 궁궐의 하층민을 주요 소재로 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궁녀의 삶을 통해서 전반부에는 그 음식에 대한 후반부에는 의학에 대해서 배치를 시켜서 굉장히 재밌게 이제 풀어나갔는데 그 안에 또 멜로라인이라든가 조연급들의 역할까지 해서 재밌게 스토리텔링을 했죠. 그래서 일단 대장금은 엄청난 콘텐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계 상품이 이제 만만치 않았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도서나 음악, 뭐 애니메이션, 공연, 그다음에 해외 수출, 아니면 대장금표 쌀, 떡 하면서 모든 상품들이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금이 벌어들이는 일단 경제 효과가 한 2천억이 넘는다 그러고 지금도 계속 벌어들이고 있는 거죠. 대장금의 수출은 지금 이제 전 세계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장금이 아마 최근에 가장 그 성공한 드라마 콘텐츠가 아닌가. 그리고 대장금이 정말 중요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사극의 역사를 새로 썼다라는 겁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현대물보다는 오히려 사극의 영향력이 큰데 이 사극이 대장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의 왕과 귀족들, 양반 사대부의 이야기였다면 일종의 그 대장금 이후로는 하층민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추노라든가 아니면 거상 김만덕 같은 계속해서 하층민들의 사극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장금의 중요성은 그만큼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국 드라마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드라마 하면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느낌을 갖겠지만 소재가 너무 어때요? 좀 치우쳐져 있다라는 거죠. 특히 멜로물에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때요? 한국은 의학 소재를 다루거나 아니면 수사물을 다루더라도 결국은 사랑 이야기로 빠져버리는 희한한 드라마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이나 일본하고 우리의 차이점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의학 드라마 그러면 의학이 중심이 되고 거기에 양념격으로 이제 사랑 이야기가 끼어들긴 하지만 대부분 의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죠. 수사도 그러면 수사물도 마찬가지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주로 보면 어떤 드라마든지 뭐 사랑도 최고의 사랑, 뭐 아무튼 별 사랑이 다 있죠. 그 정도로 사랑 하나를 끝까지 하고 있는데 역시 소재를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나마 최근에 좀 달라진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게 사인이라고 하는 드라마 다 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몇 번 보다 말았는데요. 아무튼 이 사인은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사랑 이야기보다는 본격적인 과학 수사물에 본격적으로 그 포커스를 맞추면서 양념격으로 이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진화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앞으로 우리나라는 그 뭐 과학 수사물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아니면 음악이라든가 음식 굉장히 다양한 소재들을 좀 깊이 다루면서 사랑 이야기를 끼어 들어와야지 한국 드라마가 좀 다양화지면서 해외 수출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가 있지 않는가. 지나치게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의 감수성만 건드려서는 결국 우리가 갈 곳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 홍콩 영화 잘 아실 겁니다. 홍유라고 그랬죠. 우리의 바로 부모님 세대라든가 아니면 40대, 50대 세대들은 대부분 홍콩 영화의 영향력을 받고 살았는데 지금 홍콩 영화는 어떻습니까? 서서히 자취를 감춰버렸죠. 그 이유가 바로 소재라든가 스토리텔링 방식에서 단조로웠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는 겁니다. 한국 드라마도 거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다양성, 전문성, 창의성 이런 부분을 보완해 가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 특히 스토리텔링 부분에 있어서 한국 드라마들이 우연성을 너무 남발하고 또 선정적인 이런 것들이 폭력적인 오락적인 내용이 너무 강한데 이 문제는 어찌 보면 그냥 스토리텔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작 현실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한국 드라마는 어때요? 생방송 같은 녹화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바로 쪽대본이 나와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우연성이 남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시청률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 같은 드라마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중복된 소위 말하면 서로 베껴 먹는 게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이쪽 드라마가 그 에피소드가 뜨면 다른 쪽에서 그걸 가지고 패러디도 아닌 바로 직접적으로 베껴버리는 경우까지 있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냥 신선하고 깊이가 없는 고만고만한 드라마들이 계속 생산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고 볼 게 없으니까 본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라마도 좀 통합시대, 소위 융복합 시대에 맞게 멀티성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특히 마케팅 전략에서 그런 건데 지금까지 드라마는 이렇게 개별 상품, 드라마 하나로만 찍어서 팔고 이렇게 하는데 좀 더 다른 연계 상품들하고 좀 결합을 해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여기에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한 가지가 바로 겨울연가의 교훈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많은 부가가치를 남겼는데 재미있는 현상은 통계를 내보니까 일본이 겨울연가를 가지고 벌어들이는 부가가치가 2조 원이었다면 한국에서는 1조 원이었다는 겁니다. 1조 원의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그만큼 한국은 연계상품이라든가 마케팅의 기법에서 떨어졌다는 거죠. 이것을 두고 일본의 기업인들이 우리 한국의 콘텐츠 업자들을 보고 그렇게 비웃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만들 줄만 알았지 팔 줄은 모른다. 마케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계 상품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생각을 안 하다 보면 자칫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영국의 드라마 중에 여러분들 닥터후라는 드라마를 잘 봤을 겁니다. 그 드라마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런 드라마를 중심으로 해서 도서나 게임, DVD나 캐릭터, 특히 피규어 상품 같은 거에서 굉장히 처음부터 기획 단계부터 해서 차근차근 풀어서 세계적인 명장을 만들고 그와 동시에 부가가치를 최대한 높이는 이런 전략을 갖는데 우리도 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 드라마에서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 결론적으로 뭐냐면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제대로 만들자. 아까 애니메이션이나 다른 콘텐츠들처럼 여유를 갖고 제대로 만들어서 멀티유지를 통해서 지혜롭게 팔자. 이게 제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특히 학생들한테 이런 저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많은 학생들한테 앞으로의 특히 문화 콘텐츠 중심에서 진로를 물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첫 번째는 광고계로 가고 싶습니다. 아니면 방송계로 가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영화나 공연계 쪽으로 가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 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콘텐츠를 생각을 할 때, 문화 콘텐츠를 생각할 때 지나치게 그쪽으로 편중되어 있는데 이 원인이 가만히 보면은 자기가 그 환경 속에서 자라왔고 익숙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쪽 분야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틈새 분야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다른 분야 쪽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내가 익숙하지 않더라도 뛰어들어서 도전적으로 하다 보면 성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방송 쪽으로 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많은 학생들이 방송 쪽으로 가려고 하면 신문방송학과라든가 아니면 언론 미디어라든가 이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저는 굳이 왜 신문방송이나 언론학과 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방송국에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방송국 안에는 그쪽 출신만이 아니라 인문계 출신들, 과학 쪽의 의학 출신들, 아니면 엔지니어 출신들, 아니면 경영계 출신들, 수많은 의학계 출신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방송국은요, 방송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 그 안에 콘텐츠들은 정말 많은 전문 분야들이 달려들어서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 딸이 만약에 그쪽으로 가고 싶다 하면 저는 차라리 문화인류학이라든가 아니면 인문계를 가라고 할 것 같습니다. 왜? 전문 분야를 먼저 배운 다음에 나중에 정말 네가 방송계로 가고 싶다면 방송 아카데미라든가 아니면 방송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졸업 후 과정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가서 방송 기술을 익히면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언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송을 접근할 때도 방송국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방송국 안에 있는 콘텐츠를 생각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게 오히려 미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내가 전문성을 좀 갖추는 쪽에서 방송국에 진입을 해보려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